자, 31번 보겠습니다. 기온, 습도, 풍속의 3요소가 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단일 지표로 나타낸 온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실제로 에너지 관리 문제에서 나오기보다는 공존행동 기계 과목 중에 공기조합 파트가 있습니다. 이 공기조합 파트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 중 하나인데 이렇게 에너지 관리 기능장에도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나온 김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공기조합 파트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조합 파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기를 좋아하는 건데 이 공기를 좋아해주는 장치를 공기조화기, 줄여서는 공조기 뭐 이렇게 부르죠. 자, 이때 어떤 것들을 좋아해주느냐? 자, 공기조화에 4대 구성요소가 있어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는 어렵지 않아요. 외우실 땐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온, 습, 기, 청.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요렇게 네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온도, 습도, 기류, 청 정도가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온습, 기청. 앞에 것만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온습, 기청. 그래서 공기조화 장치에서 온도, 습도를 조절해가지고 냉난방을 할 것이고요. 기류라는 거는 실내에 풍량을 얼마만큼 넣어줄 것이냐,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 청정도란 것은 공기조화 장치에 필터가 설치됩니다. 이 필터의 용량에 따라서 어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내 공기의 청정도를 조정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가 공기조화 장치의 4대 구성요소고, 기본적으로 공기조화라 하면 요 네 가지를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문제에 나오는 유효 온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수정한 게 있습니다. 수정 유효 온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종의 그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유효 온도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온도라는 것은 온, 습, 기, 요렇게 세 가지가 되고요. 수정 유효 온도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붙어요. 뭐냐면은 온, 습, 기, 복, 요렇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요거 다 알죠? 온도, 습도, 기류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온도, 습도, 기류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복사열 요렇게 추가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효 온도라는 거는 온도, 습도, 기류를 나타내요. 요거 어때요? 사람이 실내에 있으면은 우리가 냉난방을 한다 치면 온도, 습도 느낄 수 있죠. 우리 여름철에는 냉방을 안 하면 꿉꿉함을 느끼고, 겨울철에는 건조함을 느끼고, 요런 거 이제 습도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는 덥고 춥고 요런 거 느낄 거고, 기류는 우리가 실내에 뭐 에어컨을 틀더라도 풍량을 조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풍량이 많으면 더 시원하게 느낄 거고, 적으면 좀 덜 시원하게 느낄 거고, 요런 것들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 쾌감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 유효 온도도 마찬가지, 요 세 가지는 마찬가지고, 복사열은 뭐예요? 복사열은 겨울철에 벽 근처에 있으면 추위를 느끼잖아요. 여름철에 창문 근처에 있으면 더위를 느끼잖아요. 요런 것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표에 속하기 때문에 원래는 온습 기였는데 수정해서 한 개 더 추가하자, 복사열을 추가하자 해서 온습 기 복, 이렇게 수정 유효 온도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공기조화 장치의 4대 구성요소, 유효온도, 그 다음에 수정 유효온도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알아둡니까? 어렵지 않아요. 4대 구성요소는 온습, 기, 청. 그 다음 유효온도는 온습, 기. 그 다음에 수정 유효온도는 한 개 추가합니다. 온습, 기, 복이 된다.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번 돌아가서 문제 보면은 기온, 습도, 풍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온, 온도죠. 온도, 그 다음 습도, 풍속, 기류입니다. 기류.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풍량을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3요소가 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단일 지표로 나타낸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유효 온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3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1마력 PS로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약 몇 킬로칼로리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필수 암기사항 알려드렸었는데 1kW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PS가 있었고요. 그 다음 1HP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때 1kW를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바꾸게 되면 10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같았고요. 그 다음에 PS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75. 그 다음에 HP 같은 경우는 76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량으로 환산합니다. 이 녀석 동력의 단위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마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홀스 파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마력으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동력의 단위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마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동력들을 열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1kW라는 것은 86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PS란 것은 632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HP는 641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마력 PS로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약 몇 킬로칼로리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자, 1PS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632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고 했죠. 그래서 자, 요거 단위 1PS는 632 킬로칼로리 퍼 아워와 같다는 것은 이 아워를 거꾸로 이쪽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아워를 이쪽 위로 갖고 가면은 1PS 아워가 되는 거고 요게 632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1마력 PS에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몇 킬로칼로리인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632 킬로칼로리가 되는구나. 아니면 그냥 요거를 보셔도 돼요. 1시간 동안 632 킬로칼로리의 열을 발생시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관로의 유체 마찰 저항은 유체 속도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달시바이스 바하 방정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체 마찰 저항이라는 것이 손실 수두를 나타내는 거죠. 마찰 손실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HL이라는 게 손실 수두가 되고 단위로는 미터 H2O라고 돼 있으나 그냥 요거 H2O를 생략하고 미터로 쓰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두 물의 높이, 물의 압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H2O를 붙인 것 뿐이고요. 자, 이 공식을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F는 관 마찰 개수입니다. 그래서 관 마찰 개수 F라는 것은 관의 종류, 재질에 따라서 이 마찰 정도가 다를 테니까 그 관 종류에 따른 마찰 개수가 되는 거고 단위는 따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 길이, 관지름이 나오는데 D분의 L이라고 나오죠. 이때 L이라는 게 관의 길이입니다. 단위로는 요게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름, 관 지름 역시도 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관의 길이라는 거는 관이 이렇게 있으면 관의 말 그대로 요 길이 L을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 D란 것은 관의 직경을 나타냅니다. 자, 이 말은 이 마찰 손실이라는 거는 당연히 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때요? 마찰이 심해질 테니까 커지는 거고 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관 직경은 어때요? 작을수록 마찰이 심할 테니까 마찰 손실은 늘어나는구나. 즉 뭡니까?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의 직경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 같은 경우는 유속입니다. 유속인데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고요. 근데 제곱을 붙였기 때문에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 되는 겁니다. V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 G라는 거, 여기서 G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고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승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미터 퍼 세크 자승을 나눠버리면 어떻게 된다? 미터 한 개 날아가고 요거 미터 한 개 남고요. 세크 자승 날아가죠. 그럼 여기서도 D분의 L에서도 미터 사라져버리니까 남는 게 뭡니까? 미터 단위 하나밖에 남지 않더라. 그래서 손실수도 마찰 손실 같은 경우에는 미터 H2O로 나타낼 수 있다. 요 미터 하나만 남기 때문에 미터 H2O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3번에는 관로의 유체 마찰 저항은 유체 속도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자, 속도 V입니다. V의 제곱에 비례한다. 2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유체에 대한 베르누이 정리에서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와 관계가 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 요것도 공식으로 보시면 되죠. 베르누이 정리라고 해서 H는 R분의 P 더하기 2G분의 V 자승 더하기 Z가 됩니다. 자, 여기서 H라는 게 전수두를 나타내요. 전체 수두 압력 또는 수두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단위가 미터 H2O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게 이제 P가 압력이죠. P가 유체 압력인데,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R이라는 게 유체의 비중량입니다. 그래서 비중량은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인데, 보통 보면 물의 비중량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요 2지분의 V 자승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속도수도 또는 속도 에너지라고 하는데,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 요거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 요렇게 날아가고, 요거는 하나가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Z는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어때요? 이 수도 압력은 세지겠죠. 내려오는 압력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높이 미터를 나타낸다. 위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단위 환산해 보면 킬로그램 사지고 미터 3승 날아가고 2개 날아가니까 여기 밑에 한 개 남는데요. 킬로그램 퍼 미터라고 해서 맨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역수치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 압력 수도의 단위는 미터가 되고, 그 속도 수도의 단위도 마찬가지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 위치 수도 마찬가지로 미터가 됩니다. 그럼 미터 더하기 미터를 하기 때문에 전수도의 단위는 미터가 나오고, 요거 이제 수두라고 불렀기 때문에 H2O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터 H2O 또는 미터 아쿠아 이렇게 쓰기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요 앞에 있는 게 압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R분의 P가 압력 수두로 나타내고요. 그럼 요거는 유체의 속도와 관련 있죠. 그래서 요거 2지분의 V 자승은 속도 수두를 구하는 공식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Z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위치 수도, 이 높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번에 유체에 대한 베르누이 정리에서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와 관계가 먼 것은 해가지고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다 뭐예요?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에 질량 에너지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5번 보겠습니다. 두 물체가 서로 접하고 있으면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법칙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열적 평형 또는 열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알려드렸는데,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를 딱 붙였어요. 두 개의 물체를 딱 맞닿게 놔둔 거예요. 그럼 요게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열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열의 이동에 관해서, 열 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요렇게 열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무수히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온도가 뭐 1, 2라고 했을 때 같아지는 시점을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불렀고, 이와 관련된 법칙은 모두 연력학 제0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열 이동에 관한 법칙이다, 실제적 법칙이다, 뭐 요런 내용이 나온다면 연력학 제2법칙인 것이고, 지금 현재의 35번 문제와 같이 열적 평형, 열평형이란 말이 나온다면 제0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이고, 나머지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요런 말이 나오면은 1법칙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경우는 방금 했죠. 열 이동의 법칙 또는 뭐 방향성의 법칙, 요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연력학 제2법칙인 거고, 4번에 연력학 제3법칙은 해설해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개 내에서 물체의 상태 변화 없이 절대 온도 0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요런 말이 나오면은 제3법칙을 나타낸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3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부식 원인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1번 수중에 함유된 산소에 의하여. 그렇죠. 수중에 산소가 많이 혼합되어 있을수록, 함유되어 있을수록 부식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식을 다른 말로 산화라고도 하고, 산화가 쉬운 물질일수록 부식되기 쉽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 2번에 수중에 함유된 암모니아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암모니아랑은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지 3번에 보시면 수중에 함유된 탄산가스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탄산가스 역시도 내부 부식의 원인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일러수의 pH가 저하되어 자 pH가 저하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보일러수가 산성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성 부식이 일어나는 것이고 보일러수 이 동체 내부에 있는 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로 내부 부식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역시도 내부 부식의 원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36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 비중이 0.8인 기름이 있고 그 위에 압력이 0.5kg/제곱센치인 공기가 있을 때 기름 표면으로부터 1m 깊이에 있는 한 점의 압력은 몇 kg/제곱센치인가? 단 물의 비중량은 1000kg/세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 이전에 한번 풀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조건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하면서 풀죠. 자, 밀폐된 용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한쪽은 기름이 차 있고요. 한쪽은 공기가 차 있대요. 자, 이때 공기가 가진 압력이 있을 텐데 공기가 가진 압력을 P1이라고 해보고 기름이 가진 압력을 P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일 밑에 어느 한 점을 탁 찍었어. 그럼 여기에 걸리는 압력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고 기름이 누르는 압력이 있을 테니까 요 P는 어떻게 구합니까? P1 더하기 P2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을 적어보면 P는 자 여기 아래점에 걸리는 전체 압력은 P1 더하기 P2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P의 단위를 무엇으로 구하라 라고 했느냐 하면은 kg/제곱센치로 구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즉 요 점이라고 찍었지만 결국은 요 밑에 있는 면적이겠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있는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P1 더하기 P2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건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우선은 P1은 공기의 압력인데 공기의 압력은 그냥 문제에서 줬어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그 위에 압력이 0.5kg/제곱센치인 공기가 라고 했기 때문에 자, P1은 0.5kg/제곱센치라는 압력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왜? 구하고자 하는 압력이 kg/제곱센치이기 때문에 그냥 0.5kg/제곱센치 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 같은 경우는 압력의 단위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압력의 단위를 준 것보다는 다른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름 같은 경우는 밀폐된 용기 안에 비중이 0.8인 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중 R이라고 했을 때 이게 0.8로 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기름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1m라고 돼 있으니까 요 기름 표면, 요 표면에서부터 요 전까지 이 높이가 1m다라는 거죠. 그래서 H 높이를 1m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RH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문제 풀 때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압력 P는 RH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때 R이라는 거는 비중량의 단위는 kg/m의 3승이고 곱하기 높이가 미터니까 그래서 미터 하나 날라가고 요거 하나 날라가니까 미터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kg/제곱미터라는 압력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종 단계에서 제곱센치로 바꿔줘야겠지만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 아래쪽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아래쪽 어느 한 점의 압력 P는 우선은 P1입니다. P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조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kg/제곱센치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5 요게 kg/제곱센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제 P2를 해야 되는데 P2가 조금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은 요 R이라는 게 비중량으로 준 게 아니고 비중으로 줬어요. 비중. 그래서 비중이라는 거는 단위가 없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비중을 구하는 방법은 비중은 유체라고 했을 때는 물의 비중이 기준이죠. 물의 비중량 엄밀히 따지면 분해 그리고 여기서는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기름의 비중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중과 비중량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문제 풀 때는. 그래서 비중이란 거는 단위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비중량이라는 거는 원래 단위가 kg/m 3승입니다. 근데 기름의 비중량도 kg/m 3승, 무의 비중량도 kg/m 3승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단위가 다 사라지고요. 비중이란 것은 그냥 0. 얼마, 1. 얼마 이렇게 나오지 단위로는 나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요 공식을 응용을 하자면
어떤 기름인지 모르겠어. 근데 비중이 0.8이라는 소리고요. 이때 유체라는 거는 물을 기준으로 하고 기체라는 거는 공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름은 유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 여기서 이제 조건 나와 있으니까 물의 비중량은 그 문제 나와 있어요. 다 물의 비중량은 1000이다. 그래서 1000 kg per 미터의 삼승 요거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의 비중량 분의 기름이 뭔지 몰라 x의 값이에요. x 비중량 단위가 kg per 미터 삼승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 x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1000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 0.8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요 x 비중량의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단위가 kg per 미터 삼승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0.8 이 단위가 없는 곳에서 kg per 미터 삼승을 곱해주니까 요 kg per 미터 삼승 곱해주니까 는 kg per 미터 삼승이라는 단위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요렇게 구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중 없을 때 유체잖아요. 기름이나 뭐 액체야. 그럼 무조건 그냥 물의 비중량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의 비중량 곱해주면 그냥 단위가 생겨요. kg per 미터 삼승이라는 단위가 생긴다. 어디에다가?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 자, 여기 이제 비중량이라는 말이 붙죠. 그래서 비중량을 곱해주게 되면은 kg per 미터 삼승이라는 단위로 변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 값을 먼저 넣어주는 겁니다. 0.8 곱하기 1000 하게 되면은 이게 뭐다? kg per 미터의 삼승이라는 요 기름의 비중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요 조건상 0.8이라는 것은 이 기름은 물의 비중량보다 0.8, 80% 정도 되는 무게를 가졌구나. 즉 20% 정도 가벼운 유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0.8 곱하기 1000을 넣게 되고요. 그럼 이 0.8 곱하기 1000이라는 게 kg per 미터 삼승이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 기름의 비중량 R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P는 RH로 구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곱하기 뭐합니까? 요 높이 H를 넣어줍니다. 그럼 H가 1m잖아요. 그래서 1m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1이라는 게 결국은 H가 될 거예요. RH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미터 한 개, 요거 미터 세 개니까 결국 뭐야? 미터 제곱이 남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까지는 kg per 미터 제곱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최종 단계에서 구하고자 하는 단위는 kg per 제곱센치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미터 자승을 어떻게 제곱센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적어드리면 1제곱미터라는 것은 결국 센티미터를 두 번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cm 곱하기 100cm 하니까 공이 4개, 요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엄밀히 따지면 단위를 다시 쓰면 kg per 제곱미터입니다. 요거를 제곱센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내리면 된다는 거죠. 내리면 어떻게 되죠? 만 제곱미터 분의 1제곱미터니까 결국 곱하기 만 분의 1 하면은 제곱센티미터 분의 제곱미터니까 어떻게 되죠? 제곱미터 사라지고 제곱센티미터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최종 단위가 kg per 제곱센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000 분의 1을 하게 되면 요게 단위가 어떻게 되냐? 미터 자승 per 제곱센티미터니까 결국은 미터 자승 사라지고요. 제곱센티미터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kg per 제곱센치로 환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설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만분의 1이 결국은 이게 분모에 공이 몇 개가 붙었어요. 그럼 분모에 공이 붙으면은 10의 4승이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4승 요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분모에 있을 때. 분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에 그냥 만이면은 우리가 만을 곱한다 치면 만을 곱해요. 만을 곱한다. 그럼 이거는 그냥 10의 4승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분모 분의 1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 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하나, 이 만분의 1을 하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어서 계산기에 정확히 두드려만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 단위가 kg per 제곱센치 더하기 kg per 제곱센치이기 때문에 요 P의 값은 kg per 제곱센치로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0.58 kg per 제곱센치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전에 한번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P는 P1 더하기 P2 해서 제가 그냥 0.8에다가 1000 곱하면 kg/s 세제곱미터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하면 센티미터 됩니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한 번 더 이렇게 전개 과정을 거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단위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해서 제가 한 번 더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했다라고 해서 그렇구나 쌤이 하니까 쉽구나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습장에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단위도 전개를 일일이 한번 다 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첨가제의 작용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곤란합니다. 자, 1번 관수의 탈산작용, 그렇죠. 용존산소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기포 발생을 촉진한다 돼 있는데 틀린 건 요 놈이 되겠네요. 포밍을 방지해야 되는데 기포 발생을 촉진한다? 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3번에 경도 성분 연화, 그래서 보일러수의 연화 작용도 있었고, 그 다음 4번에 관수의 pH 조정을 해서 알칼리 부식이나 산화 부식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보일러의 산세정 공정의 일부를 나열한 것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선은 답부터 알려드리자면 예열이 제일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연화, 그 다음이 산세정,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중화, 방청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적어 드리게 되면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요런 순서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이전에 산세척 처리 순서라고 해서 한 가지 알려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은 우선 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액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번 수세하고요. 수세라는 건 물로 씻어내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중화, 방청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쌤, 이 순서랑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전처리라는 게 예열과 연화가 전처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세정하기 전에 보일러에 예열을 하고 만약에 스케일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스케일이 너무 딱딱하다, 너무 굳었다 하면은 연화 작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화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선택적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열 및 연화는 보일러의 전처리에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이 문제에서는 뭐가 빠졌냐면은 수세 작업은 그냥 삭제한 거예요. 그냥 물로 씻어내는 거니까 따로 여기에 넣어 두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로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산세정을 하죠. 그게 산액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중화 방청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런 과정이 어때요?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은 순서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처리가 예열, 연화를 포함한 것이고, 그 다음 산세정, 중화 방청 처리하는구나. 똑같죠?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급수 중에 용존되어 있는 O2 등의 산소죠. 용존 기체를 분리 제거하는 진공 탈기기의 감압장치로 이용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공 탈기기이기 때문에 진공 펌프가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참고적으로 해설해 보시면 진공 탈기기의 감압장치라고 해서 진공 펌프와 공기 이젝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주로 보면 진공 펌프 이렇게 나오니까 진공 펌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서 정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및 설치 시공 범위의 구분에서 금속 요로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41번 문제 관련해서는 교재 2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해설에도 잘 나오니까 해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1번에서 금속 요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의 용선로, 2번의 금속 균열로, 4번의 금속 소둔로는 금속 요로에 속하는 게 맞고요. 3번의 터널 가마라고 돼 있는데 요 터널 가마는 요업 요로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1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2번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 검사 기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답입니다. 기술 표준 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2번. 자, 그다음 43번 보겠습니다. 열팽창이나 진동으로 관의 이동과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점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장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선은 관 지지 장치 중에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운동을 구속 또는 제한하는 기구를 모두 합쳐서 리스트레인트라고 하죠. 리스트레인트라고 부르고, 이 리스트레인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스톱. 자, 요 스톱을 다른 말로 스토퍼라고도 적어요. 그래서 저는 필답형 적을 때는 주로 스토퍼 이렇게 많이 적고요. 앵커, 스톱, 그 다음이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류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리스트레인트의 세 가지 종류, 앵커, 스톱, 가이드가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별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완전 고정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앵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콘크리트 안에 묻어버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완전 고정이란 말이 있으면 앵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톱 또는 스토퍼 같은 경우는 해설에도 나오는데 배관의 일정한 방향과 회전만 구속합니다. 일정 방향과 회전만. 그리고 다른 방향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러면은 스톱 또는 스토퍼가 되고, 그 다음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배관의 축방향 이동을 안내하고요. 축방향으로는 안내를 하게 되고 직각 방향은 구속하게 돼요. 직각 방향 구속이라 하면 가이드, 축방향 안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3번 돌아와서 열팽창이나 진동으로 관의 이동과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점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장치, 완전 고정이라 하면 제가 앵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1번에 인서트라고 있는데, 자, 인서트라는 거는 워낙에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용어라 가지고 뜻을 알려드리면 뭐 끼우다 또는 삽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비슷한 장치를 찾아보니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에 인서트라는 장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인서트라는 장치를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 콘크리트가 마르기 전에 미리 이렇게 그 안쪽에 넣어두는 거예요. 안쪽에다 같이 매설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인서트 안에다가 전산볼트 같은 걸 끼워가지고 기타 구조물을 세운다거나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인서트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산업설비랑 비슷한 내용으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배관의 지지장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인서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없다, 우리가 사용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영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 대통령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세 번째 줄에 구성 운영 및 기능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보통 답은 높은 확률로 대통령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푸는 요령이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령 하면은 대통령령,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4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캐스터블 내화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캐스터블 내화물이 뭐냐면은 내화성 골재에다가 수경성 시멘트를 섞은 겁니다. 수경성 시멘트를 혼합한 물질을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캐스터블 내화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화성 골재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화물 골재입니다. 처음에 원재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화합하는데 수경성 시멘트를 화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경성이라는 것은 물이 닿으면 경화된다, 딱딱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시멘트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시멘트 모래랑 섞어가지고 물이랑 이렇게 혼합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개어서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게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은 분말화해서
분말화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말 상태, 가루 상태, 시멘트 생각하세요. 시멘트 현장에 가서 풀어가지고 물이랑 섞고 뭐 모래랑 섞고 몰타르 같은 경우는 안 섞어도 되죠. 물만 섞으면 되니까. 어쨌든 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반죽해서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라놓은 모양대로 굳는단 말이에요. 이 캐스터블 내화물도 마찬가지. 이 내가 분말화해서 현장에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원하는 모양대로 굳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특징 해설해 보시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캐스터블 내화물의 특징 1번에 보시면 플라스틱 내화물의 내화도는 35에서 37이고 고온용 캐스터블 내화물의 내화도는 30에서 32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 내화물이 좀 더 고온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정형 내화물로 소성이 불필요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형 정형화되지 않았다.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형. 그래서 다른 내화물, 그냥 단순하게 내화 벽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화 벽돌은 같은 모양으로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형 내화물이에요. 근데 부정형, 요 녀석은 분말화돼 있고 내가 가서 발라서 쓰는 거니까 내 맘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딱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 부정형 내화물로 소성이 불필요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3번에 사용 현장에서 필요한 형식이나 치수로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다. 이해가죠? 그 다음 4번에 치밀하게 소결시킨 내화성 골재에 수경성 알루미나 시멘트, 그냥 수경성 시멘트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요거를 배합한 분말 상태의 내화물이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접합부 없이 추격이 가능하고 시공 후 건조 소성 시 수축이 적다. 그래서 접합부 없이 그냥 다 이제 반죽해서 바르면 되니까 추교가 가능하고요. 시공 후 건조 소성 시 수축이 적다.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 시공 후 약 24시간 후에 건조 승온이 가능하고 경화제로 알루미나 시멘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 4번 내용이랑 같은 거고요. 그다음 7번에 점토질이 많이 사용되고 온도에 따라 고알루미나 크롬질도 사용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8번에 내스폴링성에 강하다. 그래서 스폴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질 동강 같은 경우 밴딩 해보면은 90도 밴딩 해놓으면 이게 탄성 때문에 이렇게 탕 튕겨 나오잖아요. 자, 이러한 스폴링성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스폴링성이 크다라는 거는 이 스폴링 현상이 좀 작다. 그래서 시공하고 경화해 놓으면은 모양이 크게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갑니다. 45번에 캐스터블 내화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1번에 플라스틱 내화물보다 방금 해설에 1번에서 나왔죠. 고온에 적합한 게 아니고 내화물 온도는 좀 낮습니다. 저온에 적합하고요. 규산소다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화성 골재에다가 수경성 시멘트를 화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2, 3,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고요. 뭐 쭉 7만 보고 넘어갈게요. 2번에 경화제로서 알루미나 시멘트를 10에서 20% 정도 배합한다. 그 다음 3번에 시공 후 24시간 전후로 경화된다. 4번에 접합부 없이 노체를 구축할 수 있다. 접합부 없이 이렇게 바르면 되니까. 그래서 해설에 다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러므로 45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열교환기용 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우선 답부터 알려드리면 답은 2번입니다. STHA가 되는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보일러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이라고 해서 기호가 STBH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스틸 튜브 보일러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해설에는 8번 보일러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을 나타내고요. 이와 비슷하게 열교환기용 배관으로 쓸 수 있는 기호가 지금 답으로 나오고 있는 STHA가 됩니다. STHA.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써 드리자면은 요 A가 얼로이예요. 얼로이. 그 다음에 스틸. 그 다음은 당연히 튜브겠죠. 그리고 보일러. 히트. 익스체인저.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요 얼로이라는 게 합금입니다. 합금. 그래서 요 A가 얼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틸, 그 다음 튜브, 여기죠.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보일러 열교환기용 얼로이는 합금입니다. 합금 강관이 되는구나.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STBH도 똑같아요. 요게 스틸, S, T, 튜브, 보일러,
HB, 그 다음에 H, 히트 익체인저. 요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로이만 앞에 갖다 붙인 겁니다. 얼로이만 앞에 갖다 붙여서 기호가 보일러가 빠지고 얼로이 A가 추가되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TBH는 보일러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STHA는 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 강관, 요 차이가 있구나. 어쨌든 둘 다 뭡니까? 열교환기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문제 보기에서는 가장 알맞은 게 뭡니까? STBH가 없기 때문에 2번 STHA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번에 SPP 같은 경우는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 4번에 SPHT 같은 경우는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HT가 하이 템퍼레이처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3번 요런 기호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4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피복 금속 아크 용접에서 교류 용접기와 비교한 직류 용접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해설 보고 풀어도 되는데 제가 일전에 이와 비슷한 문제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제 1회차 문제로는 46번입니다. 46번. 그래서 여기서 해설 내용을 가지고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 1회차 46번 이거 동영상으로 촬영돼 있죠. 동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설 내용만 갖고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47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교류 용접기와 비교한 직류 용접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란 겁니다. 즉 직류 용접기의 장점이 아닌 거. 자, 1번 극성의 변화가 쉽다. 맞죠? 직류 용접기는 극성의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전격 위험이 적다. 요거도 맞습니다. 직류 용접기 전격이란 게 뭐예요? 전기적 충격이라고 해서 감전의 위험성이 적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커런트워라는 영화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역률이 양호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역률이 양호하고 안정성 역시도 뛰어났다. 그래서 전격의 위험이 작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 2, 3번은 다 맞는 것이고 4번에 보시면 자기 쏠림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기 쏠림 방지가 가능한 용접기는 직류 용접기가 아니고 교류 용접기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직류 용접기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자, 그러므로 47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온실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해설해 보시면 온실가스라고 해서 네 번째 줄부터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요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의 수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온실가스 주성분이 배출되는 게 주로 보면은 탄소 연료를 사용했을 때 온실가스가 많이 나요.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탄소 연료 대신에 수소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연료가 요즘에 이제 탄소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수소라는 것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가스이기 때문에 온실가스와는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알더라도 뭐 다른 종류를 몰라도 수소라는 보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온실가스가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48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밀폐식 팽창탱크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밀폐식 팽창탱크 제가 미리 이렇게 그려뒀고요. 해설해 보시면 개방식과 밀폐식 그림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개방식과 밀폐식을 구분을 해본다면 밀폐식은 어때요? 말 그대로 밀폐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고요.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온다거나 나간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개방식 같은 경우는 배기관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배기관의 주목적은 뭡니까? 팽창탱크에 발생된 불응축 가스를 빼주는 게 주목적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빼주기 위한 관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밀폐식 팽창탱크의 구조를 한번 보자면 우선은 이렇게 있을 때 팽창탱크 내부 요 위쪽이 공기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이 온수죠.
자, 그러면 온수가 가열되어서 최적이 팽창하면 이 팽창 탱크에서 이거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흡수하는 요소가 바로 이 공기층입니다. 공기층이 온수가 최적이 팽창하면은 수면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위에서 압력을 쭉 흡수했다가 다시 수면을 쭉 되돌리는 거죠. 원래대로 되돌아가면. 그래서 이러한 수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면계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이게 팽창된다거나 아니면 온수의 양이 내려간다거나 하면 압력계의 지침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끔 압력계가 설치됩니다. 밀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간혹 보면 이 공기층이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공기층이 깨어지고 온수의 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팽창 탱크가 지 역할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압축 공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주입해서 공기층을 쫙 늘려버리기도 해요. 공기의 양을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방출 밸브, 요걸 다른 말로 안전 밸브라고도 하는데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은 공기든 온수든 상관없습니다. 다 빼버려요. 다 빼서 내부의 압력을 지켜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배수관, 물을 빼주는 관이죠. 청소 또는 점검할 때. 그 다음 급수관도 연결이 되고요. 당연히 온수의 최적을 흡수해야 되니까 주관이랑 이렇게 팽창관이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졌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49번으로 돌아가서 밀폐식 팽창 탱크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기서는 온도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안전 밸브는 요 방출 밸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위계는 요 수면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압력계 여기 존재합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온도계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4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관말단의 표시 중 나사 박음식 캡의 표시 기호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요거를 표시해드리면 1번.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게 되면은 나사용 캡입니다. 캡은 캡인데 나사용 캡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그렸네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용접용 캡이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두 줄로 그렸는데 두 줄이면 플랜지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요거는 막힌 플랜지, 막힌 플랜지 또는 멍 플랜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기호는 없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0번에 나사 박음식 캡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용 캡,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계식 트랩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제가 암기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트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 트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력학적 트랩이 있었습니다. 연력학적 트랩. 그래서 기계식 트랩은 두 개밖에 없어요. 플로트, 버킷이고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플로트를 다량 트랩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 같은 경우는 바벨다. 뭐예요? 바이메탈, 벨로즈 또는 뭐 벨로우즈. 그래서 뭐 여러분들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자,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 연력학적 트랩은 두 가지. OD였습니다. OD. 오리피스, 디스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계식은 플로트 버킷, 온도 조절식은 바벨다, 그 다음에 연력학적 트랩은 OD.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종류 묻는 문제는 틀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51번에 기계식 트랩에 속하는 것은 플로트 또는 버킷입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연관용 공구 중 분기와 따내기 작업 시 주간에 구멍을 뚫는 공구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주간에 구멍을 낼 때 사용하는 공구는 봄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2번에 드레서 같은 경우는 연관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공구였죠. 그래서 우리 껌뗄 때 쓰는 헤라를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밴드 밴 이렇게 돼 있는데 밴딩기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관 굽힘 작업에 사용하는 공구였고요. 그 다음 4번에 텀핑 같은 경우에는 접합하려는 관 끝을 넓히는 데 사용하는 공구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52번에 주관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공구는 답은 1번 봄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3번 보겠습니다. 동간의 이음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간 이음 방법은
1번, 3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용접이음이라고 해서 동간 용접, 그 대부분 이제 가스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납땜이음이라고 해서 용접봉의 종류에 따라서 은납댐, 항동댐 또는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로는 경납댐, 연납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4번에 플랜지음이라고 해서 동간용 플랜지 이음새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간용 이음 방법은 1, 3, 4번이고 아닌 것은 2번에 플라스턴 이음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플라스턴 이음은 연간 이음 방법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교재에서는 우리 실제 현장에서는 동간 이음용으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부 동간 이음과 연간 이음에 사용하는 게 플라스턴 이음이긴 한데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간용 이음 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거. 그래서 동간만 사용하는 겁니다. 동간만 사용했을 때 접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접 납땜 플랜지를 제외하고 플라스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간만 쓰는 게 아니고 연관 이음 방법에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 요 놈은 적합한 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죠. 문제를 그렇게 냈으니까. 자, 그래서 53번에 동간 이음 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2번 플라스턴 이음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플라스턴 이음은 연관 이음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문제 풀기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5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보겠습니다. 보통 파스페놀 A와 에피크롤 히드린을 결합해서 얻어지며 내열성, 내수성이 크고 전기 절연도 우수하여 도료 접착제, 방식용으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런 문제는 문제답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4번의 답은 1번 에폭시 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축의 완성지름, 철사의 인장 강도, 아스피린 순도와 같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리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5번 문제 같은 경우는 30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답은 X바 R 관리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바 R 관리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X바라는 게 평균치였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게 레인지, 범위였죠. 그래서 요게 X바 R 관리도는 계량값 관리도 중에 하나였고 요걸 다르게 쓰면 평균치 범위 관리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설에 한번 보시면 X바 R 관리도 같은 경우는 공정에서 품질 특성이 길이, 무게, 시간, 강도, 성분 등과 같이 데이터가 연속적인 계량치의 경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관리도이다. 그래서 키포인트를 잡자면 길이, 그리고 무게, 시간, 강도, 성분 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이, 무게, 시간, 강도, 성분 등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55번에 축의 완성 지름, 이거 뭐예요? 길이가 되는 거고 철사의 인장 강도, 요거는 강도가 되죠. 그리고 아스피린 순도 같은 경우는 성분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리도는 X바 R 관리도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5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보겠습니다. 로트의 크기가 시료의 크기에 비해 10배 이상 클 때 시료의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를 일정하게 하고 로트의 크기를 증가시킬 경우 검사 특성 곡선의 모양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관련 페이지가 302페이지인데 요 내용 앞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다뤄본다면 이 가로 세로 축이 있는데 LP 그다음 P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OC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LP라는 게 로트가 합격할 확률이었고요. 그다음 P%라는 게 로트의 부적합품률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요 표의 모양이 아니고요. 뭐 LP, P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문자 n이라는 거는 로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몰 n이라는 거는 시료의 크기입니다. 시료라는 게 뭐예요? 샘플링 해낸 그 시료, 샘플들의 크기 또는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C라는 거는 합격 판정 개수라고도 부르고요. 부적합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 OC 곡선은 결과적으로 로트의 크기가 1000일 때
로트 n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요. 시료의 크기가 30개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게 스몰 n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부적합품의 개수가 3개를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불합격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합격률 어떻게 됩니까? 30개 중에 3개니까 한 10% 정도 되겠네요. 10% 넘어가면은 이 부적합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로트는 합격을 시킬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해당 문제에서 묻는 거는 요 상태에서 n과 c는 그대로 일정하게 두고요. 이 대문자 n, 로트의 크기를 증가시켜 버리면 이 곡선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이 로트의 개수가 2000개가 되나? 아니면 3000개가 되나? 결국은 샘플링을 30개 해서 부적합품 개수가 3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부적합품률이 10%가 넘어가면은 불합격 시키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요 앞에 개수와 상관없이 얘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로트의 크기를 증가시켜 본들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56번 같은 경우는 가장 적절한 설명으로는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7번 보겠습니다. 작업시간 측정 방법 중 직접 측정 방법은 요거는 답은 4번 스톱워치법이 돼요. 스톱워치법은 스톱워치 이 시계잖아요. 시계를 가지고 실제로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측정자가 스톱워치로 직접 시간을 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측정 방법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 스톱워치법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앞에서 본 문제 중에 1번 PTS법 요거는 뭐였습니까? 기정시간 표준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작에 각각 기정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뭐 손을 우측으로 움직인다, 왼손을 뻗는다, 손을 올린다, 올려서 전동들이 돌린다 막 이런 것들 요런 이제 작업 요소를 분석해 가지고 미리 정한 시간을 대입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을 PTS법, 다른 말로 기정시간 표준법이라고 했었고요. 이번에 경험 견적법 요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경험에 의해서 이런 작업은 이렇게 걸릴 것이다.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2번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3번에 표준자료법이라고 해서 이 표준자료법은 이런 겁니다. 작업 요소별로 관측된 표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과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데이터, 즉 표준자료가 있다면 대입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지 이런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7번의 직접 측정 방법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8번에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로서 설계와 판매 정책에 반영되는 품질을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요구를 가장 빠르게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장 조사를 하면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법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품질이 시장 품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설에 한번 보시면 시장 품질이라고 해서 시장 조사, 클레임 등을 통해 파악한 소비자의 요구 조건 등을 말하며 사용 품질, 실용 품질 또는 고객의 필요, 니즈죠. 니즈와 직결된 품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58번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로서 설계 판매 정책에 반영되는 품질을 의미하는 것은 시장 품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9번 보겠습니다. 준비 작업 시간 100분, 개당 정미 작업 시간 15분, 로트 크기 20일 때 한 개당 소요 작업 시간은 얼마인가? 단 여유 시간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32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공식은 외경법 중에 단위당 가공 시간, 요거를 T1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당 가공 시간을 구하는 공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때 참고적으로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한 개당 소요 작업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개라는 게 결국은 단위를 나타낸 거예요. 한 개의 단위,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필요한 시간, 단위당 가공 시간. 그래서 T1, 요게 T1, 1이 1번, 2번이 아니고 한 개, 요런 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조건에 보시면 단 여유 시간은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뒤에 보시면 여유에 관계된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없애버리면 돼요. 여유 시간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식을 고쳐본다면 자, T1은 로트 수 분의 준비 작업 시간이 되고요. 더하기 요 뒤에 건 쓰지 말고 정미 시간만 하면 되죠. 정미 시간. 자, 요렇게 고쳐서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로트 수가 20이고요. 그 다음 분의 준비 작업 시간 100분이라고 했네요. 100분
더하기 정미 시간이 15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답은 분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20분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샘플링 검사보다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검사 방법 두 가지가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가 있었어요. 샘플링 검사.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전수검사라는 거는 전 제품, 모든 제품을 검사한다라고 해서 전수검사를 하고, 샘플링 검사는 수많은 제품을 다 검사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 샘플링한 시료를 검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수검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소품종, 대량 생산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면 예로 들기 좋은 게 기금속이나 뭐 반지, 목걸이, 금반지, 목걸이, 웨딩 반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가 제품 뭐 샤넬백이라든가 구찌 아니면은 알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사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일 때 뭐 고가 제품이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 샤넬백 같은 거 제품 딱 나왔는데 뭐 어디 티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고객이 바로 와서 컴플레인 거는 거죠. 이 교환해도 이거 뭐 잘못됐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은 반드시 전수검사 모두 다 검사를 해서 제품 하나하나의 질을 확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해서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이런 보드마커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펜 또는 지우개, 자, 이런 것들. 그래서 품종은 많지 않지만 뭐 이거 해봐야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런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생긴 형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품종은 다양하지 않지만 대량 생산하는 경우 뭐 몇천 개, 몇만 개, 수십만 개 이렇게 제작을 하겠죠. 그래서 쫙 뿌린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어때? 펜 우리 이거 쓰다가 색깔 좀 덜 나온다 해가지고 뭐 컴플레인 건 거나 이러지 않죠. 그냥 교환해 쓰잖아요. 가격이 얼마 안 비싸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의 개념 이해했으니까 60번으로 돌아가서 다음 중 샘플링 검사보다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검사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 자 봅시다. 1번 검사 항목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량 생산인 경우는 샘플링 검사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파괴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파괴 검사라는 거는 어떤 제품이 있으면 두드려 부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사 같은 거 다 풀어가지고 안쪽에 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전수검사할 때 다 두드려 부술 수는 없잖아요. 다 이렇게 풀어헤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샘플링 검사할 때 파괴 검사를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품질 특성치가 치명적인 결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수검사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차량 같은 거 뭐 어디 잘못된 거 뭐 이제 반도체가 아예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내부의 내연 기관이 개통이 잘못됐다던가 그러면 이제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리콜해서 전수 검사하게 되죠. 자, 그래서 품질 특성치가 치명적인 결점을 포함한 경우, 결함이 있는 경우, 결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엔 반드시 전수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고요. 4번에 보시면 다수 다량의 것으로, 뭐 여기서 나왔네요. 대량 생산을 말하는 거죠. 다수 다량의 것으로 어느 정도 부적합품이 섞여 있어도 괜찮은 경우, 뭐 펜, 지우개 이런 거는 조금 티끌이 있더라도 우리 그냥 쓰고 말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샘플링 검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번에 전수검사 실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요건 쉽네요. 그대로 넣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97호 빼기 962 가로 닫고 곱하기 20. 자, 는 하게 되면은 260mAh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분수기호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분수기호 눌러주시고 위쪽에 360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동하셔서 1 곱하기 가로 열고 75
빼기 65 칼로 닫고 그다음 곱하기 60.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는 하게 되면은 6이 나옵니다. 6kg/min이 되겠네요. 자,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곱하기 기호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100 곱하기 0.33 곱하기 갈로 여시고 240 빼기 20. 자, 이렇게 해서 는 하게 되면은 7260 kcal/h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27번 2.5 곱하기 100 곱하기 그 다음 1.1 곱하기 이번에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자, 10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x의 네모승 있죠. 그래서 네모승 누르시고 여기 네모 안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으로 한 칸 이동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갈로 열고 40 빼기 0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는 하게 되면은 자, 분수 나오니까 소수 SD 눌러서 0.11cm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0.5 더하기 갈로 여시고 0.8 곱하기 1000. 그 다음 곱하기 1. 자, 1 같은 경우는 생략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공식대로 제가 정확하게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기 때문에 10을 먼저 입력하시고 그 위에 보시면 x의 네모승 눌러주시고 마이너스 4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한 칸 이동하셔야 되고요. 갈로 닫습니다. 자, 는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분수로 나오니까 소수로 바꿉니다. SD 눌러서 0.58kg/제곱cm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요거는 쉽네요. 분수기호 눌러주시고 100 그 다음에 이동하셔서 아래쪽으로 20 그 다음에 우측으로 또 이동해서 더하기 15 하면은 는 20분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